누구여? 어찌 남의 무덤 앞에서 그리 울고 있소? 3년 전 산고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에게 제밥이나 올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분 앞에 웬 여인이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여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한 순간 늙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제밥 그릇이 툭 떨어졌습니다. 죽어 이곳에 묻은 며느리가 두어 살은 되어 보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며느리는 3년 전 산고 끝에 그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고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새 저만큼 자라 죽은 어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도씨 성을 가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저 도씨댁이라 불렀지요. 크게 떵떵거리는 세도가는 아니었으나 대대로 벼슬한 조상을 둔 향반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세가 많이 기울어 논면 맞이기에 밭되기로 근근히 양반의 체면을 지키며 사는 처지였지요. 그 집 안노인은 나이가 58이었습니다. 젊은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 석주를 홀로 키워낸 사람이었지요. 손이 갈라지도록 일을 해서 아들을 장가들이고 이제 손자볼 날만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석주가 자리에 누운 것은 27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몸살인가 했지요. 그런데 열이 사흘을 가고 닷새를 가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석주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안노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목이 메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일어나야 해. 하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안노인의 세상이 그날로 무너졌지요. 그때 며느리 정월은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이태 만에 겨우 든 아이였지요. 남편은 제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 마셔요. 서방님이 남기고 가신 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월은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 슬픔도 큰데 시어머니 걱정이 먼저였지요. 안노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이 집에 아직 씨가 남았으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석주의 사무제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도씨 댁의 낯선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에게는 사촌형 되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판복이라 하였지요. 석주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위인 45세 사촌형이었습니다. 같은 도씨 문중이 돼 지내는 정리는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판복은 젊어서부터 살림을 여러 번 말아먹은 위인이었습니다. 노름에 손을 대고 남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제 집 전답까지 날린 적이 있었지요. 그런 그가 석주가 죽고 나자 문상을 핑계로 도씨 댁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 집도 이제 대가 끊길 판이니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판복은 마당에 서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옥분이 있었지요. 옥분은 눈매가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이 집 세간을 눈으로 재는 듯 했습니다. 대가 끊기다니요. 며느리가 아이를 베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노인이 정색을 하자 판복이 껄껄 웃었습니다. 아, 그야 아들일 때 이야기지요. 딸이면 어쩌시려오. 게다가 뱃속 아이가 무사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소.
요즘 산고에 잘못되는 일이 어디 한둘이요?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안노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투였지요. 옆에 있던 정월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월은 배를 감싸쥐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주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중의 아이를 두고요. 정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복은 정월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나 그저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게. 판복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정월은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저 아주버님이 무섭습니다. 눈빛이 사람을 그냥 두고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안노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했지요. 괴념치 마라. 저희가 원래 입이 험한 사람이다. 설마 사람이 사람에게 해코지야 하겠느냐. 그러나 안노인의 그 말은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말이 되고 맙니다. 그 집에는 부들이라는 늙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이 60의 허리가 굽었지만 도시 댁에서 30년을 산 사람이었지요. 부들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다가 마당에서 오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부들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들의 얼굴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늘이 하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그늘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안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요. 그러다 문득 낮에 판복이 한 마리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도 이제 대가 끊길 판이니 배속 아이가 무사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소. 안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월의 방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만삭의 배를 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저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된다. 저 아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이야. 안노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집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안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안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정노인이라는 어른이었지요. 정노인은 안노인의 손을 잡고 나직이 일렀습니다. 여보게, 도씨 댁, 내 한마디 하겠네. 사람이 죽고 나면 이리가 몰려드는 법이야. 자네 집에 지금 몰려드는 그 이리를 조심하게. 이리라니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묻어 없앨 수 있는 건 사람의 몸이지 핏줄이 아니니라. 아무리 감추고 없애려 해도 핏줄은 반드시 제 길을 찾아 돌아오는 법이야. 그러니 자네는 그저 그 핏줄을 지키게. 그것만 지키면 돼. 안노인은 그 말뜻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어른의 걱정이려니 하고 흘려들었지요. 예, 어르신,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안노인은 그 말을 이내 잊었습니다. 코앞에 닥친 슬픔과 살림 걱정에 노인의 당부는 바람처럼 흩어졌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었는지 안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무렵 판복의 집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판복은 등잔불을 낮게 내리고 아내 옥분과 마주 앉았지요. 여보, 그 집 살림이 참으로 탐이 나오. 논이 열 맞이기에 밭이 서 맞이기라. 저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소. 옥부는 남편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삐죽였지요. 탐이 나면 무얼 합니까? 배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들로 나오면 다 그 아이 것이 될 텐데요. 판복은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궁리하는 얼굴이었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저 배 속 아이만 무사히 나오면 이 집 재산은 다 그 아이 것이 되오. 우리에게는 한 톨도 안 돌아온단 말이오.
그러니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 하지 않겠소. 옥부는 그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쉿. 판복이 손을 들어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지요. 입 조심하시오. 누가 듣겠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저 세상 일이 어찌 될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오. 옥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하지만 옥부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열맞이기 논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것이 옥분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한편 도시댁에서는 정월의 산달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배가 남산만해져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했지요. 안노인은 그런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아가,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마라. 부엌 일은 부들이 할 테니 너는 그저 몸조리만 하면 된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다 어머님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정월은 미안한 마음에 자꾸 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노인은 며느리를 방에 앉히고 손수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지요.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나오면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이 늙은 것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야. 안노인은 정월의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배 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하자 두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지요. 부들도 그 곁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들의 웃음 뒤에는 여전히 남모를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들은 이따금 담장 너머를 살피곤 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월의 산달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도시댁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여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안노인은 며느리의 무덤 앞에서 잿밥 그릇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죽어 묻은 며느리가 강보에 싼 아이를 안고 그 무덤 앞에 살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 그 3년 동안 도시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월이 산기를 느낀 것은 유난히 무덥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배가 뭉치기 시작하더니 밤이 깊어지자 진통이 거세졌지요. 어머님, 배가 아파요. 정월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안노인은 얼른 부들을 깨웠지요. 부들아, 어서 산파를 불러오너라.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부들은 늙은 다리를 이끌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파가 이웃 마을에 가고 없었지요. 부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를 어쩌나, 산파가 없으면 어찌하나. 부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안노인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할 수 없다. 내가 받으마. 내가 석주를 낳을 때도 산파 없이 혼자 낳았느니라. 부들아,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안노인과 부들이 정월의 산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월은 밤새 사투를 벌였지요. 첫 아이인 데다 산파도 없으니 산모도 아이도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아가. 조금만 더. 안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응애, 아들이다. 아들이야. 정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안노인은 갓난아이를 받아 안고 통곡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핏줄이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었지요. 정월도 지친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아드님이에요. 당신을 꼭 닮은 아드님이. 아이는 유난히도 실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붉은 점이 하나 있었지요. 안노인이 그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점 좀 보아라. 석주도 등에 꼭 이런 점이 있었느니라. 우리 도시 집안 사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점이야. 영락없는 도시 손이로구나. 안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만복이라 지었습니다. 복이 가득하라는 뜻이었지요.
온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고에 지친 정월이 다음 날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산후의 몸조리를 잘못하면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노인은 정월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이 아이를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판복이 도씨 댁을 찾아왔습니다. 정월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판복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요? 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입니다. 어찌나 실한지 등에 우리 도씨 집안 점까지 있지 뭡니까? 안노인이 자랑스레 말하자 판복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옆에 선 옥분도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노인은 아이 자랑에 정신이 팔려 그 눈짓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참 경사로군요. 그런데 산모가 열이 있다고 들었소만. 예, 조금 열이 있으나 곧 나을 것입니다. 판복은 정월의 방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월은 열에 들떠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요. 판복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판복과 옥부는 다시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리 들소.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저 집 재산은 다 저 갓난 것 차지가 되었소. 판복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럼 어찌합니까? 이제 손을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요. 산모가 열이 심해 정신을 잃었다 하오. 산후에 죽는 여인이 어디 한둘이요? 산모가 죽으면 그 어린 것 하나쯤은. 판복의 말끝이 무섭게 흐려졌습니다. 옥부는 소름이 돋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옥부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하실 셈입니까? 내게 다 생각이 있소. 마침 며칠 전 이 고을 객주집에 병들어 죽은 떠돌이 여인이 하나 있다 들었소. 연고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라 관에서 거적에 말아무두려 한다더군. 그 주검을 내가 손에 넣겠소. 옥부는 남편의 무서운 계략에 몸을 떨었습니다. 판복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산모가 열로 정신을 잃은 틈에 산모와 아이를 멀리 빼돌리는 것이요. 그 자리에 떠돌이 여인의 주검을 눕히고 산모가 아이와 함께 산고로 잘못되었다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요. 어미도 아이도 없어졌으니 도시대는 끊긴 것이지. 그러면 문중에서 우리 아들을 양자로 세울 것이요. 이것이 바로 도시댁을 집어삼키려는 판복의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재물과 맞바꾸려는 천벌을 받을 계략이었지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이야기를 뜻밖의 사람이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여종 부들이었지요. 사실 부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들은 본래 판복이 도씨 댁에 심어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판복은 오래전부터 도씨 댁 살림을 노리고 부들에게 은밀히 돈을 쥐어주며 집안 사정을 염탐하게 했지요. 부들이 이따금 담장 너머를 살피던 것도 판복의 기별을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부들은 판복의 집 앞을 지나다 창틈으로 새어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들은 판복의 그 무서운 계략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산 사람을 저리 해치겠다니. 그것도 갓 태어난 핏덩이가 딸린 어미를. 부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들이 판복의 밀정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살림 형편을 일러 바치는 정도였습니다. 사람 목숨을 해치는 일은 부들도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들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부들이 도씨 댁에 팔려온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팔려온 부들을 안노인은 모질게 대하지 않았지요. 배고를 때 밥 한 술 더 얹어주고 아플 때 약도 지어주었습니다. 종의 신세로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산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부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몇 해 전 판복이 은밀히 찾아와 돈을 쥐어주며 도씨 댁 사정을 일러 바치라 했을 때 부들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지요. 늙어 갈 곳 없는 종의 신세에 몇 푼 돈이 그리도 귀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몇 푼에 눈이 어두워 이런 무서운 일에까지 끌려들었구나. 부들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판복의 돈을 받아 쥐던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갓난 만복을 받아 낸 손이기도 했습니다. 부들의 눈앞에 갓난 만복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받아 낸 그 핏덩이였지요. 그리고 밤새 함께 울며 산바라지를 한 정월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종의 신세라도 이런 일에 손을 보탤 수는 없어. 부들은 그 밤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도씨 댁을 배신하는 대신 자신에게 돈을 쥐어준 판복을 배신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부들은 조용히 도씨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에 들떠 누운 정월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부들은 정월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씨, 정신이 드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집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합니다. 정월은 열에 들떠 신음할 뿐 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부들은 애가 탔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월과 만복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부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아씨와 도련님을 빼돌려야 해. 이 집에 두었다간 두 사람 다 죽는다. 그날 밤 도시댁 탐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댁의 운명을 그리고 정월과 만복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밤이 그렇게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들은 우선 안노인의 방으로 갔지요. 하지만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님께 이 일을 아뢰면 마님이 판복 나리에게 따지실 테고 그러면 판복 나리가 눈치를 챌 것이야. 그러면 일이 더 급해질지도 몰라. 부들은 판복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정월과 만복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지요. 부들은 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아씨와 도련님부터 이 집에서 빼내야 한다. 안전한 곳에 숨긴 뒤에 때를 봐서 마님께 알리자. 부들은 열에 들뜬 정월을 등에 업었습니다. 60노파의 힘으로 산모를 업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부들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팔로는 갓난 만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씨,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 늙은 것이 아씨를 살리겠습니다. 부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을 틈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슬에 옷이 다 젖고 늙은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산을 넘어 부들은 먼 고을에 있는 제 육촌 동생 집에 이르렀습니다. 부들의 육촌 동생은 산골에서 홀로 사는 과부였지요. 부들은 동생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정월과 만복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씨와 도련님을 좀 숨겨다오. 목숨이 걸린 일이다. 절대 밖에 알려서는 안 돼. 동생은 놀랐지만 언니의 부탁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월과 만복은 먼 고을 산골 오두막에 몸을 숨기게 되었지요. 한편 도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노인이 정월의 방을 들여다보니 며느리도 손자도 부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월아, 부들아, 어디들 갔느냐. 안노인은 온 집안을 뒤지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도 없었지요. 그때 판복이 급히 도씨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판복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판복은 그날 새벽 떠돌이 여인의 주검을 술에 싣고 도씨 댁으로 오던 참이었습니다. 정월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검을 눕히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정월과 아이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판복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구나. 대체 누가? 하지만 판복은 곧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뒤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복은 짐짓 놀란 얼굴로 안노인에게 말했지요. 숙모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열에 들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산모가 갓난 것을 안고 이 밤에 어딜 갔겠습니까? 필경물에 빠졌거나 산속에서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 정월이가, 우리 만복이가. 안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판복은 사람들을 풀어 정월을 찾는 척했지요. 물론 진짜로 찾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월이 영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지요. 며칠 뒤 판복은 뒷산냇가에서 여인의 주검이 발견되었다며 안노인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물론 판복이 미리 준비해 둔 떠돌이 여인의 주검이었습니다. 주검은 물에 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숙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아무래도 며느리인 듯합니다. 이 옷고름을 보십시오. 판복은 주검에 정월의 옷고름을 미리 메어 두었습니다. 안노인은 그 옷고름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며느리야, 내 손자야. 이 늙은 것을 두고 어딜 갔느냐. 안노인은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주검 하나에 갓난아이가 함께 휩쓸려 갔으려니 여긴 것이지요. 판복은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떠돌이 여인의 주검을 정월의 이름으로 관에 넣어 묻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월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뒷산에는 정월의 무덤이 생겼고 그 안에는 이름 모를 떠돌이 여인이 누웠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던 날 안노인은 몇 번이나 혼절했습니다. 아들을 앞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며느리와 손자까지 한꺼번에 잃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도씨 댁의 기막힌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그 장례 자리에 마을의 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정노인은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구나. 이상해.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노인은 수염을 쓸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산고로 죽은 새댁이라기엔 저 관이 너무 길지 않은가. 갓난 것을 안고 든 관이라면 더 짧아야 할 터인데 게다가 저 관을 맨 상여꾼들 걸음이 너무 가볍구먼. 사람 둘이 든 관이라기엔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노망이려니 여겼지요. 정노인은 못내 석연찮은 얼굴로 무덤을 돌아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훗날 이 노인의 혼잣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이었는지 밝혀지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장례가 끝나자 판복은 슬그머니 도씨 댁 살림을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님, 이제 이 집에 사내라곤 없으니 제가 문중을 대신해 살림을 돌보겠습니다. 때가 끊겼으니 문중회의를 열어 양자를 세워야지요. 판복은 제 아들을 도씨 댁 양자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안노인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돌볼 힘이 없었지요. 판복은 그 틈을 타 도씨 댁 안방까지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한편 먼 고을 오두막에서 정월은 겨우 열이 내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머님은요? 우리 만복이는요? 부들은 정월에게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판복의 무서운 흉계와 자신이 두 사람을 빼돌린 일을 말이지요. 정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들 할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할멈이 아니었으면 저와 만복이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아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저는 아씨께 큰 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들은 자신이 판복의 밀정이었음을 정월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정월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들의 손을 잡았지요. 할멈이 지난 일을 뉘우치고 목숨을 걸어 저희를 구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요. 정월의 그 말에 부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월은 당장이라도 도씨 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판복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상 돌아가는 순간 정월과 만복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아씨,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판복 나리는 아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씨가 진짜 도씨댁 며느리라는 것을, 만복 도련님이 진짜 도씨 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맨몸으로 돌아가 봤자 미친 사칭꾼으로 몰릴 뿐입니다. 부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월은 피눈물을 삼키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월은 먼 고을 오두막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만복을 키웠지요. 3년의 세월은 모질고도 길었습니다. 도씨댁 며느리로 곱게 살던 정월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손끝이 바늘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고 겨울에는 뗄감이 없어 만복을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번은 만복이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정월은 밤새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약 지을 돈도 없어 그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복아, 제발 견뎌다오. 이 어미가 너 하나 지키자고 죽은 목숨으로 3년을 버티는데 내가 잘못되면 이 어미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 다행히 만복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월은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지요. 이 어린 것이 아비 얼굴도 모르고 할미 품도 모르고 이런 오두막에서 병들어 가는 것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들도 늙은 몸으로 밤낮 없이 거들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남의 집 꾸준히를 도와 양식을 얻어왔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 사이 만복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날수록 죽은 아비 석주를 꼭 닮아갔지요. 정월은 만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손자가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지새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돌아가겠습니다. 만복이를 데리고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월은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고 정월의 살림은 더없이 궁핍했지요. 삭바느질로는 만복의 입성 하나 지어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정월은 국리 끝에 빼돌리던 밤부들이 얼떨결에 챙겨 나온 석주의 유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든 남편의 헌 옷을 뜯어 만복의 저고리라도 지어 입힐 요량이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석주가 쓰던 낡은 붓과 벼룩, 그리고 헌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마 손대지 못하고 3년을 고이 간직해 온 유품이었지요. 정월은 남편의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안감을 뜯으려는데 부들이 곁에서 거들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씨, 이 저고리 안감이 유난히 뻣뻣합니다. 이 안에 무언가 들었나 봅니다. 부들이 안감을 뜯어보니 그 속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부들은 그를 몰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부들은 그 종이를 정월에게 가져갔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서방님 저고리 안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월이 그 종이를 펴보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 석주가 생전에 남긴 문서였던 것입니다. 정월은 그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려졌지요. 그것은 별금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별금문기란 집안의 재산을 특별히 정해진 사람에게 떼어주는 정식 문서를 말합니다. 석주는 자신이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죽기 전 이 문서를 남긴 것이었지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도씨 댁의 논밭과 재산 일체를 아내 정월과 정월이 낳을 아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증인 두 사람의 이름과 손도장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서방님이 이런 것을 남기셨군요. 저와 뱃속 아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군요. 정월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석주는 죽어가면서도 홀로 남을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있는 한 판복이 아무리 양자를 세우려 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도씨 댁 재산의 주인은 문서에 또렷이 적힌 대로 정월과 만복이었으니까요. 부들이 그 뜻을 알아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씨, 그렇다면 이제 증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문서만 있으면 아씨가 도씨 댁 며느리라는 것도 만복 도련님이 진짜 도씨 손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월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월은 신중해졌지요. 하지만 이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판복 아주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서를 가짜라고 우기거나 빼앗아 없애 버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저들은 제가 산고로 죽었다며 무덤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월의 말에 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아씨, 어찌하실 셈입니까? 정월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을 뵈어야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만복이를 알아봐 주시면 그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과 힘을 합쳐야 저 무서운 아주버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씨, 어찌 마님을 뵙는단 말입니까? 판복 나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요. 정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열흘 뒤가 서방님 기일입니다. 어머님은 반드시 서방님 무덤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무덤에도 오시겠지요. 그날 무덤 앞에서 어머님을 뵙겠습니다. 부들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허나 아씨, 어찌 무덤 앞이란 말입니까? 집으로 몰래 기별을 넣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멈. 지금 그 집은 판복 아주버님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뒷방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어 오가는 사람도 하인들도 다 판복의 눈과 귀예요. 집으로 기별을 넣었다간 어머님을 뵙기도 전에 판복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판복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오직 어머님이 홀로 성묘 가시는 그 산길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어머님만 조용히 뵐 수 있는 날은 그날뿐이에요. 그렇게 정월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제 무덤 앞에서 산 사람이 되어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것이었지요.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드디어 석주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정월은 만복을 업고 부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지요.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정월은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방망이질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월은 만복에게 나직이 일렀습니다. 만복아,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간단다.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아주 귀한 할머니시란다. 만복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방긋 웃었지요. 정월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어린 것이 아비 얼굴도 모르고 할미 품도 모르고 자란 것이 가슴 아팠지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부들이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여 아는 사람이 알아볼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정월은 3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마을 풍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 우물, 저 느티나무, 저 논둑길 모두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멀리 도시 댁이 보이자 정월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없던 큰 곳간이 새로 지어져 있고 마당에는 낯선 하인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할멈, 저 집이 우리 집이 맞습니까? 어찌 저리 달라졌을까요? 부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판복 나리가 저 집을 제 것인 양 주무르고 있으니 그렇지요. 아씨,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지금 저 집 주인 노릇을 하는 건 마님이 아니라 판복 나리입니다. 정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물려준 집을, 시어머니가 뒷방으로 밀려난 그 집을 판복이 차지하고 앉았다니 정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하지만 정월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도시 댁의 안노인은 그날 새벽부터 몸을 일으켰습니다. 3년이 지났건만 안노인의 슬픔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손자마저 잃은 안노인은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허리도 굽었지요. 안노인은 손수 제밥을 지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아들의 무덤과 며느리의 무덤에 올릴 제사 음식이었지요. 이 무렵 판복은 도시 댁살림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마치 제 집인 양 행세했지요. 문중 어른들에게 뇌물을 먹여 곧 제 아들을 양자로 세우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안노인은 그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 있었지요. 숙모님, 어디 가십니까? 판복이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숙모뻘 되는 안노인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아주 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이 석주 기일 아니냐, 무덤에 다녀오려 한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나중에 성묘를 가야겠습니다. 살펴 다녀오십시오. 판복은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안노인이 나가자 그 등 뒤로 싸늘한 눈길을 보냈지요. 안노인은 그것도 모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안노인은 먼저 아들 석주의 무덤에 제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통곡한 뒤 며느리 정월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정월의 무덤은 석주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무덤 가까이 다가가던 안노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안노인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지요. 며느리의 무덤 앞에 웬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안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아가, 내가 여기 어인일이냐? 안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여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안노인의 손에서 제밥 광주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산고 끝에 죽어 묻었다는 그 며느리가 눈앞에 살아 서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정월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월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 안긴 만복도 함께 흔들렸지요. 안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눈앞에 살아있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령 정월이란 말이냐. 죽은 사람이 어찌하니 귀신이라도 좋다.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디. 안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정월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지요. 뺨에 흐르는 눈물도 따뜻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지요. 어머님, 저 정월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홀로 두고 이 불효를. 정월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안노인은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3년 묵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가 살아 있었어. 그런데
어찌 이 어미를 3년이나 속였느냐. 내가 너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뵈면 다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만복이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안노인의 눈길이 그 아이에게 가 닿았지요. 안노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님의 손자입니다. 서방님의 핏줄이에요. 만복이라 합니다. 안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오열하고 말았지요. 세상에 우리 석주를 꼭 닮았구나. 이 눈매며 이 콧날이며 영락없는 우리 석주야. 안노인은 아이의 저고리를 살며시 들춰보았습니다. 아이의 등에는 붉은 점이 하나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도씨 집안 사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점이었습니다. 이 점이 있으니 틀림없다. 우리 도씨 손이 분명해. 아이고, 내 새끼야. 이 할미가 너를 몰라보고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벌어진 산자들의 눈물겨운 상봉이었지요. 한참 만에 눈물을 그친 정월은 안노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판복의 무서운 흉계와 부들이 목숨을 걸어 자신들을 구한 일, 그리고 3년간 숨어 지낸 사연을 말이지요. 안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뭐라, 판복이가 그 천벌을 받을 놈이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을, 그것도 갓난 것 딸린 어미까지 노렸단 말이냐. 안노인은 분에 못 이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년간 그놈에게 속아 그놈을 문중 어른이랍시고 떠받든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당장 관하로 가서 그놈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자. 하지만 정월이 안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찌 안 된단 말이냐. 그놈이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데. 정월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아에 가서 살아있다 한들 판복 아주버님이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정월을 사칭하는 미친 여인이라 몰아붙일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안노인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대는 3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자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당할 판이었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으냐. 정월은 푸서 곱게 접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석주가 남긴 별금문기였지요. 어머님, 이것이 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문서예요. 도씨 댁 재산을 저와 만복이에게 물려준다는 증인 2사람의 서명과 손도장까지 갖춘 정식 문서입니다. 안노인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아들의 필적이 거기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석주야, 내가 이런 것을 남겼구나. 죽어가면서도 처자식을 이리 걱정했구나. 정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도 큰 힘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복 아주버님은 이 문서를 가짜라고 우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바로 저 무덤 속에 누가 누워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안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무덤 속에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제가 죽은 걸로 꾸미려면 판복 아주버님은 제 대신 다른 주검을 저 관에 넣었을 것입니다. 저 무덤을 열어 그 안에 든 것이 제가 아님을 밝히면 판복 아주버님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안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옳은 말이었지요. 하지만 무덤을 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허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관아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라 나설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관아에 계장을 청원해 주십시오. 무덤을 다시 열어 검험해 달라고요. 어머님은 이 집안의 어른이시니 어머님의 청은 관에서도
함부로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정월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일은 어머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증거를 마련하고 뒤에서 도울 테니 앞에 나서서 저 무서운 자와 맞서 주실 분은 어머님뿐이에요. 어머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3년간 슬픔에 젖어 뒷방 늙은이로 지내던 안노인의 두 눈에 오랜만에 형형한 빛이 돌았지요. 하고 말고 이 늙은 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 아들이 남긴 핏줄을 지키고 내 며느리의 억울함을 푸는 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내마. 이렇게 하여 늙은 시어머니가 앞장서고 죽은 며느리가 뒤를 바치는 기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안노인은 정월과 만복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부들의 안내로 세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암자의 몸을 숨겼지요. 판복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노인은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노인이 찾아간 곳은 3년 전 정월의 관을 짜준 목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목공일을 하는 늙은 목수였지요. 이복에 목수 양반, 내 뭐 하나 물어보려고 왔네. 아이고 도시댁 마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안노인은 목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말일세. 우리 며느리 관을 자네가 짰지 않은가? 그때 일을 좀 물어보려고. 목수는 그 말에 흠칫하더니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던 대패질을 멈추고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게 마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관을 짰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노인은 목수의 그 수상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지요. 자네, 무언가 아는 게 있구먼.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목수는 겁에 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판복나리가 아시면 아이고, 제가 큰일 납니다. 목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노인은 확신했지요. 저 목수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판복이 저 목수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안노인은 목수를 다그치는 대신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목수 혼자 겁을 먹고 있으니 그 입을 열려면 다른 증거로 에워싸야 한다고 여긴 것이지요. 안노인은 그 길로 읍내의 목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관을 짜려면 반드시 목재상에서 널감을 사야 하고 목재상에는 그 거래를 적은 장부가 남아있을 터였으니까요. 주인장 3년 전 우리 도시댁 상을 치를 적에 관 널감을 여기서 샀을 것이요. 그 치부책을 좀 보여주시겠소. 늙은 목재상은 옛 장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먼요. 도시댁 상이라 여기 보십시오. 그해 여름에 도시댁 관 널감이 2번 나갔습니다. 열흘 사이에 2번이나요. 처음엔 작은 관 널감, 그 다음엔 더 크고 긴 관 널감. 한 사람 장사의 관 널감을 2번 산다는 게 저는 여태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안노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지요. 관을 2번 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목재상의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장, 이 치부책을 잠시 빌릴 수 있겠소. 관아에서 찾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오. 목재상은 흔쾌히 그 장을 찢어 안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안노인은 그 종이를 품에 소중히 갈무리했지요. 이제 목수가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이 장부가 관을 2번 짠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었습니다. 안노인의 걸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노인은 3년 전 정월의 주검을 염했던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에 홀로 사는 초상 때마다 염을 도맡아 하는 늙은 안악이었지요. 염할멈, 3년 전에 우리 도시댁 며느리 염을 자네가 했지. 그때 일을 좀 물어보려고 왔네. 염할멈은 안노인을 보자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님, 실은 저도 그때 이상하다 여긴 것이 있습니다. 여태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안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 이상했단 말인가? 어서 말해보게. 염할멈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산고로 죽은 새댁이라 하기에 갔더니 판복 나리가 저를 방에 들이지도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뭡니까? 염은 이미 다른 사람이 했으니 손대지 말라면서요. 초상집에서 염을 부르고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얼핏 방 안을 들여다보니 관에 누운 이의 손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젊은 새댁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친 나이 든 여인의 손이었지요. 저는 여태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재상의 장부에 이어 염할멈의 증언까지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지요. 할멈 훗날 관아에서 이 일을 물으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아뢰어 주겠나? 염할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판복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님. 이 늙은 것도 죽기 전에 바른 소리 한 번은 하고 가야지요. 이렇게 안노인은 발품을 팔아 진실의 증거를 하나하나 끌어모았습니다. 목재상의 장부, 염할멈의 증언,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으나 무언가 아는 것이 분명한 목수까지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노인은 품속의 장부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3년을 슬픔에 젖어 뒷방 늙은이로 지내던 안노인이었지만 이제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판복이 이놈, 내가 아무리 촘촘하게 짜놓았어도 반드시 빈틈이 있는 법이다. 그 빈틈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냈어. 두고 보아라. 내가 3년을 공들여 쌓은 거짓이 머지않아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안노인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늙은 짐승이 마침내 발톱을 세우고 돌아선 것과 같았지요. 판복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실성한 노인이라 비웃던 그 늙은 시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판복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뒷방 늙은이로 조용히 지내던 안노인이 갑자기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지요. 게다가 목수를 찾아가 3년 전 관에 대해 캐물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판복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무슨 냄새를 맡은 개로군. 3년 전관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낸단 말인가. 옆에 있던 옥분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일이 들통난 것 아닐까요? 판복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섭게 눈을 번뜩였지요. 안 되겠소. 저 늙은이가 더 파고들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소. 오히려 내가 먼저 관아에 손을 써두면 저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요. 판복은 무서운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먼저 관아에 나아가 안노인을 무고하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판복은 관아를 찾아가 현감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사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희 문중에 딱한 일이 있어 아뢰입니다. 제 숙모 되는 도씨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둥, 무덤 속에 다른 사람이 묻혔다는 둥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급기야 웬 미친 여인과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 며느리와 손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부디 사또께서 이 일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노인이 그 사친꾼들에게 홀려 집안 재산을 넘기려 하니 이를 막아 주시옵소서. 판복은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안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실성한 노인의 헛소리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교활한 자였습니다. 현감은 판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한 일이로군. 알겠네. 내 유념해 두지. 이렇게 하여 안노인이 미처 관아에 나서기도 전에
판복이 먼저 판을 깔아놓고 만 것이었습니다. 안노인과 정월의 앞길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지요. 판복의 역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복은 안노인의 발밑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했지요. 첫째로 판복은 그 목수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기로 했습니다. 판복은 밤중에 목수를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이복의 목수, 요즘 도시 노인이 자네를 찾아와 3년 전관 이야기를 캐물었다지. 목수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나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판복은 목수 앞에 엽전 꾸러미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서늘하게 웃었지요. 잘했네. 앞으로도 그리하게. 이건 자네 입막음 값일세. 만약 자네가 그때 관을 2번 짠 일을 발설하면 자네뿐 아니라 자네 처자식까지 무사하지 못할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목수는 그 돈을 받아 쥐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판복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기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하여 안노인이 붙잡으려던 첫 번째 증인의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둘째로 판복은 도시 문중의 어른들을 구워 삶기 시작했습니다. 판복은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이렇게 속삭였지요. 어르신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우리 숙모님이 실석을 하셨어요. 웬 사칭꾼 모녀를 데려다 놓고 죽은 며느리와 손자라 우기고 계십니다. 이러다 도시 집안 재산이 엉뚱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문중 어른들은 판복이 대접하는 술과 고기에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판복의 말도 그럴듯했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허허, 그것 참. 도시 댁노인이 아들 며느리 잃고 상심이 크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괴로군. 죽은 사람이 어찌 돌아온단 말인가. 필경 사칭꾼일세. 문중 어른들은 하나같이 판복의 편을 들었습니다. 안노인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노인은 문중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안노인을 둘러싸고 나무랐지요. 여보게, 도시 댁, 자네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겐가? 웬 사칭꾼을 데려다 놓고 며느리라 우긴다며.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정녕 제 며느리 정월입니다. 그 아이가 아는 아이는 제 손자 만복이고요. 제가 어찌 제 며느리와 손자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안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 돌아온단 말인가. 무덤까지 있는데 자네 정말 노망이 났구먼. 판복이 말이 많네. 자네가 저 사칭꾼들에게 홀린 게야. 정신 차리게. 안노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이보다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노인은 피눈물을 삼키며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문중회의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안노인에게 판복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판복은 이제 대놓고 안노인을 겁박하기 시작했지요. 숙모님, 이쯤 하시지요. 어른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괜한 헛수고 마시고 그 사칭꾼들을 내치십시오. 안노인은 판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지요. 판복이,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속을 모를 줄 아는가?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네. 판복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위협했지요. 숙모님, 말씀을 삼가십시오. 늙으신 몸에 무슨 변고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들 잃고 며느리 잃은 것도 서러운데 더 잃을 것이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나 더 잃을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안노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말이었지요. 안노인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늙은 목숨 하나 아까울 것 없다. 허나 나는 죽어도 진실을 밝히고 죽을 것이야. 자네가 아무리 무서운 짓을 해도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판복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등 뒤에서 안노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잠시 걸음이 흔들렸지요. 한편 판복의 아내 옥부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벌인 일이 점점 커지자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지요. 어린 손자마저 노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옥분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재물이 무엇이라고 사람 목숨을 이리 가벼이. 옥부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이 발을 담근 뒤라 이제와 발을 뺄 수도 없었지요. 옥분의 이 흔들리는 마음이 훗날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판복은 가장 무서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정월과 만복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이었지요. 판복은 사람을 풀어 안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안노인이 이따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것이지요. 며칠 뒤 판복의 하수인이 마침내 그 외딴 암자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알아냈습니다. 도시 노인이 드나드는 곳은 비싼 외딴 암자입니다. 거기에 웬 젊은 여인과 아이, 그리고 늙은 여종이 숨어 있습니다. 판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구나.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문서고 뭐고 그 아이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 판복은 무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만복을 빼앗아 오려는 것이었지요. 도시 집안의 유일한 핏줄인 만복만 손에 넣으면 정월이 아무리 문서를 들이대도 소용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대를 이을 아이가 없으면 결국 양자를 세워야 하고 그 양자 자리는 판복의 아들 차지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판복의 하수인들이 외딴 암자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월과 부들이 잠든 틈을 노린 것이었지요. 으악, 누구냐? 부들이 인기척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뒤였지요. 그들은 곧장 잠든 만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복아, 정월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사내들은 정월을 밀치고 만복을 빼앗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만복아, 만복아. 정월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사내들은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들이 뒤쫓았지만 늙은 다리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정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아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만복아, 내 아들아,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면 좋아. 소식을 들은 안노인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요. 판복이 이 천벌을 받을 놈, 기어이 이런 짓까지.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복을 빼앗겼으니 이제 도씨 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지요. 별금 문기가 있어도 그 문서를 물려받을 아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게다가 판복은 이미 관아에 안노인을 실성한 노인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모두 판복의 편이었지요.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복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차라리 3년 전에 그냥 어머님 곁에 있을 것을. 정월은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안노인도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지요. 부들은 제 늙은 몸을 원망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절망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판복의 손에 만복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월과 안노인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정월은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월은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지요. 할멈, 울고만 있어선 만복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판복이 아이를 어디 숨겼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할멈, 예전에 판복 밑에서 심부름하던 시절 그 집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판복 날이 집 부엌일을 하는 안악이 있는데 그 이가 옛정으로 제 부탁이라면 들어줄 것입니다. 정월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 안악을 통해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판복의 부인 옥분 그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 옥분은 요즘 마음이 몹시 흔들린다더군요. 어린 손자마저 노리는 남편을 보며 무서워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파고들어야 합니다. 옥분을 움직이면 만복이 있는 곳도 3년 전 진실도 함께 열릴지 모릅니다. 부들은 정월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정월은 무너지지 않고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의 밤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절망에 빠져 있던 안노인은 문득 오래전 정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묻어 없앨 수 있는 건 사람의 몸이지 핏줄이 아니니라. 아무리 감추고 없애려 해도 핏줄은 반드시 제 길을 찾아 돌아오는 법이야. 안노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이 새삼 가슴을 울렸지요. 그래, 여기서 주저앉으면 판복이 그놈 뜻대로 되는 것이야. 핏줄은 반드시 제 길을 찾는다 했다. 우리 만복이는 아직 살아있어. 그놈이 아이를 당장 어쩌지는 못할 게다. 문중 어른들 눈이 있으니 아이를 대놓고 어쩌지는 못해. 필시 어딘가 숨겨 두었을 게다. 안노인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정월이 세운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지요. 바로 판복의 아내 옥분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들이 판복집 부엌 안악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옥분은 요즘 넋이 나간 사람 같다 하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고 밤마다 홀로 흐느낀다는 것이었지요. 어린 손자마저 노리는 남편의 모습에 옥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악을 통해 옥분에게 은밀히 만나자는 기별을 넣었지요. 처음에 옥분은 두려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노인이 거듭 기별을 넣자 마침내 옥분이 야밤에 몰래 안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옥분은 안노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노인은 옥분의 손을 잡고 나지게 말했지요. 옥분아, 나는 너를 원망하러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판복이 그놈의 짓이지 내가 앞장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허나 이제 그놈은 어린 손자마저 노리고 급기야 제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그놈이 관아에 잡혀가는 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건 누구겠느냐. 바로 너다. 옥분아. 옥분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노인의 말이 옳았지요. 판복은 이미 위태로워지면 아내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안다. 허나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면 너는 살 수 있다. 만복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3년 전 그 무덤 속에 든 것이 누구인지 그것만 바로 밝혀주면 된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야. 내가 나서주면 관에서도 너의 죄를 무겁게 묻지 않을 것이다. 옥분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 도련님은 판복이 비싼 폐가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람을 붙여 지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든 여인은 읍내 객주집에서 병들어 죽은 떠돌이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지요. 판복이 그 주검을 돈을 주고 사와 정월아 씨 대신관에 넣었습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안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그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고맙다, 옥분아. 관아에서 이 일을 물으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아뢰어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사람의 도리로 돌아오는 길이다. 옥분이 만복에 갇힌 곳을 알려주자 부들이
그 밤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들은 옛 판복집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지요. 부들은 폐가를 지키는 사내에게 술을 먹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 그 틈에 만복을 안고 빠져나왔습니다. 3년을 판복의 손발 노릇하며 익힌 그 잔꾀를 이번에는 아이를 구하는 데 쓴 것이지요. 도련님, 아이고, 우리 도련님. 부들의 품에 안겨 돌아온 만복을 정월이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빼앗겼던 아이를 남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 온 것이었지요. 정월과 안노인과 부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낸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무덤을 열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노인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원 앞에 엎드려 계장과 검엄을 청원했지요. 사또, 이 늙은 것의 원통한 사정을 굽어 살펴 주소서. 제 며느리의 무덤을 열어 주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이 제 며느리가 아님을 밝혀 주십시오. 현감은 안노인을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앞서 판복이 찾아와 안노인을 실성한 노인이라 언지를 주고 간 터였지요. 현감은 안노인을 그저 딱한 노인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노인, 그대가 도씨 문중의 그 노인이로군. 죽은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또, 증거가 있습니다. 안노인은 품에서 목재상의 장부를 꺼내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읍내 목재상의 치부책입니다. 3년 전 여름 제 며느리 장사를 치를 적에 도씨 대관 널감이 열흘 사이에 2번이나 나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관, 그 다음엔 크고 긴 관. 한 사람 장사에 어찌 관을 2번 짠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관을 바꿔 짠 증거입니다. 현감이 장부를 살펴보니 과연관 널감이 2번 나간 기록이 또렷했습니다. 현감의 얼굴빛이 조금 달라졌지요. 안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청원을 이어갔습니다. 동원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곡기를 끊었지요.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은 몸으로 찬 땅에 엎드려 며느리의 무덤을 열어달라 애원하는 안노인의 모습에 지나가던 백성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노인이 사흘째 저러고 있다는군.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닐까. 목재상 장부까지 들고 왔다지 않나. 관을 2번 짰다는 게 사실이라면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현감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현감은 마침내 그 목수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3년 전 도씨 대관을 짠 목수였지요. 목수는 처음엔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목재상의 장부를 눈앞에 들이대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 이놈, 여기 장부에 관 널감이 2번 나갔다 적혀 있다. 내가 관을 2번 짜지 않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목수는 그 장부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온 이상 거짓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지요. 목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실토했습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3년 전 판복 나리가 소인에게 관을 2번 짜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관을 짰는데 갑자기 더 크고 긴 관으로 다시 짜라 하였지요. 산고로 죽은 젊은 세댁의 관치고는 너무 크고 긴 관이었습니다. 소인은 이상하다 여겼으나 판복 나리가 무서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나리가 소인에게 입막음 돈을 주며 발설하지 말라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목재상의 장부와 목수의 실토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관을 2번 짠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요. 안노인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열어 젖힌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계장을 명한다. 무덤을 열어 그 안에 든 주검을 검험하겠다. 만약 노인의 말이 헛것이면 노인이 벌을 받을 것이요. 판복의 죄가 드러나면 판복이 벌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무덤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뒷산 정월의 무덤 앞에 현감과 관원들, 그리고 도시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였지요. 판복도 그 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판복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등골이 서늘했지요. 관원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마침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는 백골이 다 된 주검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엄을 맡은 관원이 주검을 살피더니 놀라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사또, 이 주검은 산고로 죽은 젊은 여인의 것이 아닙니다. 뼈로 미루어 보건대 나이가 40은 여인입니다. 게다가 산고로 죽은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의 뼈가 함께 있어야 하거늘 아이의 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에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고로 죽은 젊은 며느리와 갓난아이가 묻혔다던 무덤에서 40 넘은 여인의 주검만 나왔으니 말입니다. 현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판복, 내 이놈이, 이 무덤 속 주검이 대체 누구냐? 도시댁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 판복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뺌하기 시작했지요. 사또,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장례는 아래 것들이 치른 것이라 소인은 관 속에 누가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무덤 한편에 조용히 서 있던 안노인이 정월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월아, 이제 때가 되었다. 나오너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여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던 정월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월은 판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주버님,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이 무덤 속에 든 것은 떠돌이 여인이고 그 자리에 묻혔어야 할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도시댁 며느리 정월입니다. 판복은 정월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것은 사칭꾼입니다. 사또 속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 돌아온단 말입니까? 정월은 침착하게 품속에서 별금 문기를 꺼내 현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제 남편 도석주가 죽기 전에 남긴 별금 문기입니다. 도시댁 재산을 저와 제 아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증인 2사람의 서명과 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습니다. 이 필적이 제 남편의 것인지 서명한 증인들을 불러 확인해 주십시오. 현감이 문서를 살펴보니 과연 증인 2사람의 이름과 손도장이 또렷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그 증인들을 불러들였지요. 아직 마을에 살아있던 증인들은 그 문서가 석주의 진짜 문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또, 도석주 공이 병중에 저희를 불러 이 문서를 쓰는 것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아내와 태중의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이 분명하였지요. 이로써 정월이 진짜 도시댁 며느리임이, 그리고 도시댁 재산의 정당한 주인이 정월과 그 아이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판복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가 도시 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인이 낳은 아이가 정령 석주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어디? 바로 그때 부들이 만복을 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월과 안노인이 힘을 합쳐 폐가에서 되찾아 온 그 아이였지요. 부들이 만복의 저고리를 들쳐 등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이 아이의 등에 있는 이 붉은 점은 도시 집안 사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입니다. 죽은 석주 도령의 등에도 그 아비의 등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께 여쭤보십시오. 문중 어른들이 그 점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저 점은 도시 집안의 점이 맞네. 나도 석주의 등에서 저 점을 본 적이 있어. 틀림없는 도시 손이야. 저 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여 죽은 남편이 남긴 문서와 아이 몸에 새겨진 핏줄의 표식, 2가지 증거로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판복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궁지에 몰린 판복은 마침내 제 아내 옥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사또,
이 모든 일은 제 아내가 꾸민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에 여태 관원들 곁에 서 있던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노인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옥분이 진실을 밝히러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 저희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제와 저에게 죄를 씌우다니요. 제가 다 아뢰겠습니다. 무덤 속 여인은 읍내 객주집에서 병들어 죽은 떠돌이입니다. 이이가 그 주검을 돈으로 사와 정월 아씨 대신관에 넣었습니다. 정월 아씨와 갓난 도련님마저 없애 대를 끊으려 한 것도 3년 전부터 도씨 댁 재산을 노려 양자 자리를 제 아들에게 안치려 한 것도 모두 이이가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 곁에서 벌벌 떨며 따랐을 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공범이자 아내였던 옥분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자 판복의 마지막 발뺌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판복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현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판복은 들으라. 내 재물을 탐하여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꾸미고 갓난아이를 해하려 하였으며 무덤을 속이고 관을 어지럽혔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도다. 내 죄를 엄히 다스려 관가의 무서움을 온 고을에 보이리라. 판복은 무거운 형벌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동원 앞에 모여 재물에 눈멀어 사람을 해치려 한 자의 최후를 지켜보았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 보게, 남을 해치려던 자가 제 꾀에 넘어가 저 꼴이 되었네. 하늘이 무섭지. 아무리 감추려 한들 진실이 어디 묻히던가. 그가 3년간 차지했던 도씨, 댁 재산은 모두 정월과 만복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내 옥부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힌 공으로 형벌을 크게 감해받았지요.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의 끝은 이렇게 비참했으나 뒤늦게라도 바른 길로 돌아선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안노인은 정월과 만복을 데리고 도씨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집이었지요. 뒷방 늙은이 신세로 밀려났던 안노인은 다시 이 집의 어른으로 우뚝 섰습니다. 안노인은 만복을 무릎에 앉히고 그 등에 붉은 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정노인의 말씀이 옳았구나. 묻어 없앨 수 있는 건 사람의 몸이지 핏줄이 아니었어. 우리 만복이가 이렇게 제 길을 찾아 돌아왔으니 말이다. 정월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3년간의 모진 세월이 이제야 끝이 난 것이지요. 부들은 제 잘못을 용서받고 도씨 댁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어 정월과 만복을 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안노인은 부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들아, 내가 한때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 그 잘못을 목숨으로 갚았으니 되었다. 사람이 어찌 잘못이 없겠느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이 더 귀한 것이야. 남은 세월 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부들은 그 말에 눈물을 쏟으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보에 쌓여 죽을 뻔했던 만복은 어느새 관례를 치른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죽은 아비 석주를 꼭 닮은 훤칠한 도령이었습니다. 만복은 자라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자주 예시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말이지요. 3년을 죽은 사람으로 숨어 지낸 어머니의 사연과 목숨을 걸어 자신을 구한 부들 할멈의 이야기를 만복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만복은 도씨 댁을 다시 일으켜 기울었던 가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굶주린 이웃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어진 사람이 되었지요. 제가 남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듯 이제는 남을 돕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씨 댁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재물에 눈먼 자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참고 견딘 자의 억울함을 하늘이 어떻게 갚아주는지를 말이지요.
핏줄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반드시 제 길을 찾아 돌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진실은 끝내 빛을 보고야 마는 것이지요. 도씨 댁의 늙은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어 지켜낸 것은 한낱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 변치 않는 이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